당황하셨죠? 영상을 보려고 클릭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제 하얀 머릿속 그대로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수능 영어의 출제 방침인 간접 연계예요. 여러분들은 이 간접 연계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학생의 입장에서 혹은 가르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저는 되게 어려워서 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댓글로나마 아니면 어떤 공론의 장 되게 미미하긴 하지만 저희 채널이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직접 연계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원래 공부라는 게 어렵긴 하지만 지금 간접 연계로 바뀐 현 상황과 비교해 보니까 직접 연계 시절이 참 편했었다 공부하기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연계 교재만 딱 세팅해 놓고 N회독만 하면 되는 거였고 강사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법 문제는 빈칸으로 순서 문제는 요약문으로 이렇게 유형만 바꿔가지고 깔짝깔짝 그죠? 하루에 막 몇십 문제 만드시는 분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풀게도 시키고 그것도 모자르면은 인터넷에서 자료 사고 해서 애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막 생색을 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 막 이러면서 편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직접 연계에 폐해가 있다 보니 간접 연계로 바뀐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연계라는 거는 뭐죠? 여전히 EBS 연계죠. 그러니까 EBS가 여전히 기준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EBS에 나와 있는 영어, EBS의 지문을 신뢰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EBS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의 어떤 소재나 주제의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제 이 정도 풀이면은 우리가 여기서 취사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린 거란 얘기네요. 그죠? EBS는 공신력이 있는 곳이다. 평가원에서 신뢰를 한다는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EBS 교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거니까 평가원이 내는 걸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EBS 지문을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 간접 연계라는 게 뭐죠? 간접 연계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맞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직접 연계 거의 지문 변형 없이 그냥 거의 지문 갖다 썼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셌고요. 한 몇 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간접 연계라고 할 만한 게 있었어요. 이미 직접 연계에 비해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진 않았었지만 미미하게나마 그 간접 연계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를 돌이켜보면 EBS 지문의 특정한 어떤 소재, 특정한 개념 이것을 응용 발전시켜서 수능에서 냈단 말이죠. 맞아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낼 건데 올해 수능을 딱 봤더니 그런 간접 연계라는 것이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감이 오냐는 거죠. 전혀 감이 안 오죠. 그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체감이 안 된다. 간접 연계라는 게 그냥 비연계라고 보자. 수능이 무슨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수능 영어라는 어떤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잖아요. 영어적으로도 그렇고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유형도 그렇고 딱 정해져 있잖아. 수능 영어가. 그리고 객관식이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수능 영어 체제 내에서 그 수능 영어라는 그 체제 내에서 바라볼 뿐이지 연계 비연계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간접 연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냥 모든 문제를 갖다가 비연계라고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냥 수능 영어를 이제 좀 홀가분하게 연계교재 신경 안 쓰고 이제 EBS는 좀 도외시하고, 그죠? 기출이라든지, 왜냐하면 기출의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될 테니까. 그 다음에 훌륭한 비연계 교재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모비디 영어연구소의 고백서 같은 교재들, 뭐 그런 거, 비연계 교재들, 그런 거 좀 보면서 사설 모의고사도 좀 이용하고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는 연계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EBS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은 과거의 구태를 못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EBS가 간접 연계지만 어쨌거나 연계 아니냐, 그죠? 그리고 EBS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가 간접 연계되는 거니까 EBS를 먼저 보는 거 중요하다. 이걸 EBS 중심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중심으로 놓고 공부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2번하고 연관된 것이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직접 연계가 아닌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 뭐가 필요할까요? 이 플러스 알파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강사나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를 보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생태학에 관련된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생태학에 관련된 과거 기출, 그리고 다른 비연계 지문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EBS 지문 한 문제당 한 10개의 지문을 주는 거죠. 오, 어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많은 걸 받아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약간은 양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되게 양적인 접근. 오히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EBS 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지문들마다 여전히 똑같이 예전 직접 연계 시절 때 그런 공부법처럼 10개 지문 숙제를 떠안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걸 선별한다? 아, 시험에 나올 것만? 그렇게 본다면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이거에 또 맹점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추가로 제시되는 그 10개의 그 지문들이 정말 그 한 개, 그 EBS 한 개 그 지문과 성격이 정말 맞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10개 문제를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으로서 간접 연계를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간접 연계 대비는 뭘까요? 정말 말 그대로 간접 연계죠. EBS 지문들 가운데에서 평가원에서 선택할 만한 지문을 솎아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EBS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딱 부합하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지문을 또 발굴해내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읽히고, 아우 정말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거 이상적인 거. 너무 이상적이네. 여기서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그런 선생님들한테만 배운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좀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강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학생 입장에서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한다? 이건 정말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갑자기 저 수험 생활 때가 떠올라요. 저는 그 수능 세대긴 한데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별 본고사. 서울대는 서울대, 고려대는 고려대, 따로 시험을 봤죠. 예를 들면 이제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국어 시험에 문제가 뭐 한 대략 8문제 막 6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소설 하나 시 하나 나오는데 다 서술형 주관식이고 논술이었고요. 그러면은 어떤 소설이 나올까 어떤 시가 나올까 학원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대충 이름만 찍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문도 공부하고 예상 문제도 공부하고 기출도 공부하죠. 야, 이번 서울대에 현진건이 나올 것 같아. 이청준이 나올 것 같아. 시는 정지용 아니면 윤동주 아니면 백석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팁마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까, 그분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날 잡아가지고 대학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관련 논문을 막 읽어본 적도 있고요. 그죠? 백석에 관한 논문들, 그 다음에 뭐 정지용에 관한 논문들. 논문이 뭐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근데 한두 편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게 딱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닐지라도 공부가 되더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 지문이 딱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대비해서 내가 읽었던 책들. 심지어는 현진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보려다가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조동일 교수의 뭐 한국문학 통사를 그냥 5권을 막 읽었던 기억도 나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수능 영어하고는 맞는 얘기는 아니지. 수능 영어는 1등급만 맞으면 되고 객관식이고 45문제만 풀어내면 되는 객관식 시험인데, 대학별 본고사랑 이렇게 딱 직접 이렇게 비율을 둘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마음가짐. 그러니까 간접연계라는 것은 이제 직접 연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EBS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기출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뭐 주어 동사만 찾는다든지 주어져 있는 문제의 답만 구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그 지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다는 거죠. 숙지. 내용을 이해. 심지어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글 바깥까지도 볼 수 있는 힘. 그걸 길러내야지 그것과 간접 연계된 다른 지문이 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나. 그리고 지문들이요 모여 여러 개의 지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분야의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지문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막 영어 실력이 막 길러지는 건데, 글을 읽는 힘 이런 게 늘어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간접 연계를 좀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접 연계가 됐기 때문에 100% 완벽한 대비 이런 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1대1 대응 이런 건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였는데, 제가 좀 미리 그 수험 생활을 겪었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지금 후배 수험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 저 개인적으로는 요 4번의 어떤 방법을 취해야 맞는데, 이거 정말 난망인데요. 이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좀 대비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번 정도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어떤 삶을 살지 않을까, 강사로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2번도 2번 EBS 중심? 이거는 제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1번은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이 될 것 같은, 그죠? 내가 좀 편하고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경계해야 될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학생으로서 아니면 선생 강사로서 간접연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삶에서 바로 옆에서 내가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 자주 얘기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죠? 오늘 영상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거리를 던져준 영상이기만을 좀 바라볼 뿐이에요.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이었을지라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그 하얀 바탕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요.